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1번 2008년도 1번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2008년도 또 2010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또 낮아요. 그러니까 널뛴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널뛴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올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에 올해 난이도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자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너무 무게를 실어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요령 피워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올해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요령 피우시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노젓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미친 ABC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죠. 이제 발굴하는 일들, 땅 파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옳지 않은 것은 A층에서는 돌보습, 돌갱이 등의 석기류와 빗살무늬 투기가 유지되었다. A층은 뭘까? A층 빗살무늬 투기 나왔으니까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B층에서는 기둥구멍이 있는 장방향의 주거지에 반달돌과 민무늬 토기. 반달돌과 민무늬 토기. 자, 뭡니까 이거? 청동기죠, 청동기. 그 다음에 C층에서는 철기로 만든 농기구. 철기로 만든 농기구는 철기죠. 그럼 땅을 팠는데 제일 먼저 나올 게 뭐였어요? 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죠. 그렇죠? 오랜 역사부터 저 땅 밑에 있을 테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자, 1번. A층보다 B층보다 C층이 지표면에 가깝다. A층보다는 B층이, B층보다는 C층이 지표면에 가깝다. 예, 맞는 얘기. 2번. A층과 같은 시기의 유적은 주로 내륙의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같은 시기의 유적은 내륙의 산지에. 신석기의 유적은 강가나 해안가라고 그랬죠. 그럼 내륙의 산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죠? 틀렸죠. 3번. B층의 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며 취락을 이루었다. B층의 유적. 농경 정착 생활하며 취락을 이루었다. 이 취락을 이룬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점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다. B층. 시작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농경 정착 생활. 그렇죠. B 시대도 했으니까. 네,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C층과 같은 시기의 유적에서는 세용동검 잔무늬 교훈. 그렇죠. 잔무늬 철기시대 유적.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2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경 정착 생활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오류를 남길 수 있는데, 농경 정착 생활의 시작이 신석기 시대죠. 그러니까 얘네도 농경 정착 생활 계속 했던 거죠. 정답 2번. 자, 2번 문제. 다음 민정문서의 내용을 추론한 통일신라 사회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 민정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가 이 통일신라 시대 때의 것인데, 통일신라 시대 거의 것인데, 이게 어디 거냐면 서원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서원경. 서원경이 어디냐면 청주예요. 청주. 네, 청주. 서원경은 구주 5서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주 5서경 중에 하나예요. 서원경. 그 민정문서인데, 이 민정문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민정문서는 누가 작성을 하냐면 촌주가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몇마다 3년마다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돼요. 귀 쫑긋 세우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전답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들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인구도 어떻게 나눠요? 등급별로 나눠요. 등급을 매겼어요. 등급별로 나눠서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노인 이렇게 딱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놓고 봤을 때 인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은 이 민족문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사했는데 제일 중점을 두었던 건 바로 뭐다? 인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는 왜 중점을 두었느냐? 바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작성한다고요? 촌주가 작성한다고 했어요. 통일신라 들어오게 되면은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 아래, 그러니까 구주잖아요. 주부터 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제일 마지막 말단 행정구역인 촌 같은 경우는 촌주를 했는데, 이 촌주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지역 유지, 세력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관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번을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민족문서에는 촌의 면적, 호의 인구수, 전답의 면적, 삼밭,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소, 말 등, 가축 여기 있네요. 그쵸? 네, 수요가 기록되어 있다. 호, 가구는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는 남녀별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아주 세분화시켰던 것이죠. 토지의 종류로는 촌주위답, 연수위답, 관모답, 내실형답이 있습니다.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주는 땅이죠. 땅. 그 다음에 연수유답,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뽑아요. 연수유답은 뭐냐면 연수유답은 뭐냐면 일종의 정전입니다. 통일신라 때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소유권을 주었던 정전이에요. 백성들이 준 토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연수유답. 자, 관모답 같은 경우는 이제 관청에서 사용하는 토지고, 그 다음에 내실형답이라는 건 내실형이라는 뭐예요? 이 관리, 벼슬의 명칭이에요. 얘에게 주는 토지예요. 자, 이게 토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들 촌락은 대략 10호가량의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촌락 다수를 관할하는 촌주의 존재가 보인다.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매 3년마다 조사하여 보고되었다.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자, 1번. 노동력이 국가의 주요 수치 대상이었다. 이게 맞는 얘기죠. 2번. 자연 촌락의 기반 위에 행정촌을 편제했다. 행정구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뭘 볼 수 있냐면, 그 동네 마을 사람들도 하지만 여기에 파견된 사람들도 내실형, 또 뭐 관청, 관모다 이런 것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무와 가축도 국가 수치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직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니죠.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대단한 문제.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주 출제되는 민족문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3번. 요것도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3년마다 작성한다. 요걸 갖다 1년마다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1년마다 작성이 아니라 3년마다 작성, 1년마다 조사. 자, 3번. 발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 국왕임을 자처했다. 네, 그랬습니다. 발해의 국왕이 아니라 나는 고려가 고구려죠. 예, 고려에서 온 고구려의 왕이다. 2번. 문왕 때는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제를 정비했다. 문왕. 그 학문, 문화, 문예, 또 그 다음에 문물, 그래서 문왕이죠. 3번. 모왕 때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한 해동성국이라고 했다. 해동성국, 전성기, 선왕이죠. 선왕. 무왕이 아니에요. 무왕 때는 그냥 딱 가서 치는 거죠. 당나라랑 맞짱 뜨는 거죠. 4번. 발해 유적지에는 온돌장치나 돌방무덤이 발굴되었다. 그렇죠. 발해는 온돌장치라든가 돌방무덤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려시대 역사서.
이 역사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다루었었죠.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기술되었다. 기전이 뭘까요? 기전체.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요. 기전체, 본기, 열전. 왕들의 이야기 가장 중요하니까 본기. 그 다음에 왕들 말고 신하들, 좀 충신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열전. 그래서 기전체예요. 그러면 기전체와 대비가 되는 역사서술 방식은 바로 뭐냐면 편년체예요. 편년체. 즉 그 시간대별로 쭉 나누어서 하는 거 편년체. 그 대표적인 편년체가 조선왕조실록이죠. 네, 맞는 얘기고. 2번 제왕웅기는 고려 초에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 중심의 사상을 극복하였다. 에이, 뭔 소리예요?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했던 건 삼국사기고요. 제왕웅기는 우리나라 역대에 잘 나갔던 임금들의 이야기를 기술한 역사책이죠. 잘 나갔던 임금들의 이야기를 기술한 게 왜 그래요? 이 무너진 고려인들의 자존심, 자부심을 높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침략에 짓밟혀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했는데? 바로 몽골. 그래서 이 제왕웅기는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삼국유사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고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렇죠. 당군의 건국 이야기가 다뤄진 가장 오래된 그 당군의 건국 신화가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책 현존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 들으면 삼국유사예요. 자, 4번 동명왕편 또 등장을 했습니다. 대서사시죠. 대서사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서사시로 고구려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네, 정답 2번. 좋습니다. 자, 5번.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장했어요. 백두산 정계비 역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의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해요. 백두산과 관련된 거니까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도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나라 이제 북한 지금 현재 북한 지역 요 지역까지만 보겠습니다. 백두산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어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게 압록강,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강이 두만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청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근데 여진족이 살았잖아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청나라잖아요. 국경 문제 가지고 계속 이게 누구 땅이냐 뭐 이렇게 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우리 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옛날에 청나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쪽 베이징에 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근데 원래 여진족의 고향은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 근데 고향을 버리고 이쪽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요, 이 아쉬운 놈이 우물을 먼저 파는 거죠. 청나라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얘기해서 야, 국경을 좀 정하자.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답사를 해가지고 국경선을 정합니다. 그것이 숙종 때 만들어진 백두산 정계비예요. 이 몇 번 문제예요? 예, 5번 문제죠. 네, 5번 문제. 백두산 정계비예요. 백두산에서 경계를 정했다라는 얘기죠. 이 정계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쪽과 동쪽에 경계를 정했습니다. 서쪽은 압록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쪽은 압록으로 하고, 압록이라는 제목이 딱 돼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했죠.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한다. 토문이라는 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토문이라는 강이 어디 있느냐?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강 중에 이런 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바로 이 강이 토문강이다. 그랬더니 이제 청나라 애들은 웃기지 마. 두만강의 옛날 이름이 토문강이야. 토문 할 때 토자가 이 흑토자거든요. 두만강 할 때 두자는 머리두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때는
두만강이 토문강 비슷하겠네. 근데 이게 한자어잖아요. 한자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두만강 토문강 한자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발음상의 뭔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게 토문강 우리 측의 입장으로 했을 때는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 땅이란 얘기죠. 근데 중국 측의 주장을 놓고 봤을 때는 경계선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지역이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 간도라고 불렸던 거예요. 간도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여기 관리를 했어요. 이거는 언제? 1909년에 간도 협약으로 일본 애들이 청나라 손을 번쩍 들어주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청나라 사람의 계속되는 국경 침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 측에서 청나라에 요청하였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누가 아쉬웠어요? 청나라가 아쉬웠어요. 네. 2번. 숙종 때 조선과 청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한 뜻이었다. 그렇죠. 3번.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동쪽 경계인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4번.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한다면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가 된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미주친 이 도서로 옳은 것은 1866년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조선 정부에 대해 프랑스 신부 사라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40여일간의 군사적 대응 끝에 프랑스 함대를 물리쳤다. 그러나 강화도의 행군과 외의 규장각 등이 불타고 대규모의 약탈도 자행되었다. 이 도서는 이때 프랑스 함대에 의해 약탈되어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6번 문제죠. 강화도 1866년 이 사건은 바로 뭐예요? 병인 양요죠. 자, 이 병인 양요의 원인이 바로 병인 박해죠. 병인 박해. 같은 애이르던 병인 박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흥선대원군이 처형을 했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죽었었죠. 이때. 사실 병인 박해의 원인은요. 이 병인 박해의 원인은 흥선대원군이 여기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호시나타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국제 정세가 보니까 베이징 조약하면서 중국이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러시아한테 터무니없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우리랑 가까워 있는 데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국경선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흥선대원군이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천주교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얘네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프랑스 함대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막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책을 하면서 양반층에게 미움을 받아요.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미움받고요. 그 다음에 선을 철폐하면서 미움받고요. 만동면 철폐하면서 미움받고요.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요. 탄핵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층인 이 양반층들이 흥선대원군을 뭐라고 욕했냐면은 너 왜 천주교 신자들한테 관대한 정책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는 거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병인박해를 했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쑥 들어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선원보략,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의궤 뭡니까? 4번이죠. 조선왕조 의궤죠. 조선왕조 의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조선왕조 왕실과 관련된 행사가 이 그림과 글씨로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이 조선왕조 의궤가
당시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영구 임대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죠. 영구 임대. 줄 거면 확실하게 주지 뭐 임대야, 임대를. 그렇죠? 자, 7번. 조선 전기 농업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선 전기 때의 농업. 이런 거 우리가 딱 정리해 줘야 돼요. 조선 전기의 농업.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분명히 뭐가 나와요? 조선 후기가 나와요. 네. 1번. 견종법이 널리 보급되어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견종법이 뭐예요? 견종법. 종자를 뿌리는 겁니다. 종자를 뿌리는 거. 씨 뿌리는 거. 밭에다가 씨 뿌려요. 씨 뿌리는데, 자, 그냥 뿌리고, 뭐 옛날에 씨 안 뿌렸겠죠. 씨 뿌렸죠. 근데 일왕고랑을 만들었다는 게 밭이 평평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측면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 씨가 날아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견종법의 요것은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다. 후기 때. 자, 그 다음에 12법이 발달하여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12법은 뭐예요? 12법은 비료를 주는 겁니다. 비료 주는 거예요. 이건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12법. 자, 3번. 남부지방의 모내기법이 보급되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내기법을 이양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앞서서도 계속 이게 나와요. 이양법이 무엇이냐? 이사 짓는다는, 이사한다는 게 이사. 옮겨 심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 이 어른들은 모내기법, 이양법 잘 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뭐 농사 지어봤어요? 모르죠. 이 논이 있죠. 논과 밭은 여러분 차이점을 알죠. 우리가 이제 쌀을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논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양법은 옛날에는 논에다가 그냥 벼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뿌려요. 이게 바람에 불면 날아가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새가 야! 파티가 실수했다! 해가지고 다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벼씨를 화분, 이렇게 생긴 화분에다가 벼씨를 여기다 이제 놓는 거예요. 화분에다가. 또 집에서 잘 관리를 해요. 이런 화분들을 여러 개를 놓는 거예요. 여러 개. 물 주고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싹이 나와요. 벼싹이 나오죠. 벼싹이 나오면 이제 참새가 쪼아먹고 싶어도 못 쪼아먹죠. 그러면 야, 이때다 해가지고 이를 들고 가가지고 어디다가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게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홍층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내기법은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고려 말에. 조선 초에 어디? 남부 지방에만 들어와요. 조선 정부가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민들이 부자가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농민들이 부자가 되면 이거 가지고 상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게 되고 신분제 질서가 또 어긋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양법은 조선 후기 가서야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양법은 언제? 조선 후기 가서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내기법, 예, 맞는 얘기죠. 남부지방에만 갔다 그러니까. 4번. 여러 지역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농사 직설이 편찬되었다. 아이고, 그렇죠. 네, 세종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언제 거 모르는 거? 조선 정기의 농업. 이거 맞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틀린 거. 1번 정답이네. 네, 맞죠? 제대로 설명했네. 자, 8번.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인과 서울층의 성장과 더불어 이른바 위양인들의 문학활동이 활발해진다. 다음 중 위양인들의 작품이 아닌 것은, 자, 이른바 위양인들. 위양인들은 누굴까요? 위양인들. 자, 위양인들이 누구냐면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중인층들 얘기합니다. 중인층들. 또 뭐 서울층들. 이런 층들을 우리가 위항인이라고 불러요. 자,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이라든가 중인들이 자기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게 돼요. 예,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른바 소청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도 좀 좋은 요직에 좀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청요직, 중요한 요직, 청요직. 그래서 서울들이 청요직에 많이 들어가죠. 중인들도 소청운동을 막 벌여요. 물론 중인들의 소청운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저 사회 전반에서 중인층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무슨 활동까지 해요? 문학 활동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규사라는 게 뭐냐? 규사는 서얼들의 정기입니다. 이 서얼들, 이게 철종 때에 나오는데 19세기 중반이죠. 철종 때 나오는데 서얼들 비슷하죠. 비슷해. 그죠? 잘 나간 서얼들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동야승은 뭐냐? 대동야승, 정조 때에 나오는 건데, 대동야승. 자, 대동야승, 정조 때가 아니라, 대동야승은 조선 초에서 인조 때까지, 이 인조 때까지 훌륭한 작품을 수록한 거예요. 훌륭한 작품, 문학 작품들을. 근데 이거는 저자가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인조가 곧 뭐예요? 조선 후기 들어가는 그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선 초기 때의 작품들이 많이 여기 들어갔겠죠. 그럼 조선 초기 때의 문학 활동을 했던 주 계층이 누굽니까? 양반층이죠. 대동야승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조귀감. 자, 연조귀감. 귀감이 되었던 연조귀감은 바로 이제 중인들의 이야기, 향리들의 이야기, 정조 때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호산외기. 4번에 호산외기. 자, 호산외기가 이제 헌종 때에 조희룡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잠반 있잖아요. 잠반들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위항인,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들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고 위항인들 얘기도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반들은 몰락한 양반이니까 이 양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위항인들의 이야기를 적었을 때 자기네들이 위항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위항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높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항인의 작품이 아닌 것은, 또는 위항인들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골라주게 되면은 이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거 골라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들이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이 문제. 자, 9번.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거제도를 묻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문과 10년시는 초시와 복시,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 등 세 단계로 치러졌다. 이게 맞는 얘기죠. 사실 조선시대의 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잡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문과예요. 문과. 공부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문과. 그 문과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거쳐 가지고 이제 보는데, 초시와 복시, 처음에 치르는 시험과 두 번째 치르는 시험, 그 다음에 복시, 그 다음에 전시가 있어요. 전시는 뭐예요? 왕 앞에서 치른다 해서 전시예요. 자, 그러면 초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자를 걸러냅니다. 총 몇 명이에요? 33명을 걸러내요. 그럼 국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전시라고 하는데 이 전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급 매기는, 등수 매기는 거예요. 등수 매기는 거. 그래서 등수를 총 3개로 나눕니다. 갑, 을, 병. 그래서 무슨 과의 갑과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을과가 중간이다, 병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장원급제다 그러면 1등 한 거죠. 그래서 몇 명 뽑아요? 33명 뽑는다고 그랬죠. 몇 년마다 한 번 합니까? 3년마다 1회를 해요. 이게 10년시예요. 정기시험이에요. 10년시예요. 10년시. 근데 이 10년시 말고 별시가 있었어요. 별시. 특별한 때에 쉬는 시험이 있었어요. 이 별시 중에 이제 증광시가 있었는데 뭐 국왕의 생일 뭐 이런 국경일 맞이해가지고 치르는 시험이 있었어요. 자, 어찌됐건 이것이 문과다라는 겁니다. 문과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무과도 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치르는데 최종 선발인은 33명이었다. 네, 똑같아요. 뭐 초시, 그 다음에 복시 이렇게 치르는데 문과 33명인데 그렇지 않아요. 문과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과보다 최종 선발 인원이 적습니다. 보통 28명 뽑. 28명. 이거 틀린 얘기고. 3번.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했다. 자, 소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소과에 대해서 잠깐 보는데 우리가 문과가 이제 대과, 소과라 나뉘는데 소과가 이제 생원, 진사 이렇게 나눠진다 해서 생진시라고 합니다. 속해가 그러면 생원, 진사가 돼요. 생원, 진사가 되면 어디 합격할 수 있어요? 성균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원, 진사, 성균관 얘네들이 뭘 볼 수가 있어요? 대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과를 봐야지만 이 33명 안에 들어가면은 중앙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무슨 이름 따가지고 뭐 최진사, 김생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중앙의 지방의 하급관리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3번 얘기 맞는 얘기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3년마다 치러졌으며 분야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3년마다 잡과 맞는 얘기고,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다 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 1부 9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2부 10번부터 18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